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분야 최고 세무사인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이전에 생방송 할 때 여러분이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다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못했던 분들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RAN0329 RAN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부세가 겁이 나서 상담드려요.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맞아요. 겁이 아니라 공포스러워요. 예. 네. 저는 오피스텔 3개, 아파트 30평 2개, 60평대 1개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공시가 합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자, 갑자기 팔기도 뭐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수입이 350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 세금 내고 있는 63세입니다. 자, 직장 수입 300만 원, 그의 수입 200만 원, 또 31살 된 아들 근로소득 300만 원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셨네요. 자, 아파트 하나는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매매가 좋을지 수입은 있고 전세 끼고 매매로 해도 되는지요?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의 이제 상담이 잦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종부세 부담이 네.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근데 종부세를 줄이려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년이 묶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죠. 근데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는 거는 양도를 하든지 네.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를 하든지 증여. 하거든요. 근데 양도하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또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만만하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죠.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지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자녀한테 이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한다. 가장 네. 좋은 방법이 뭐냐? 자녀한테 명의를 이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네. 번째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증여. 증여. 네. 그다음에 돈 주고 파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죠. 양도. 네. 먼저 증여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증여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단순 증여하고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부담부 증여? 세금을 줄이려면은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부담부라고 하면 이제 대출이나 전세 보증이 맞아요. 부담부가 되겠네요. 예. 근데 대출은 요즘에 보면은 승계하면은 이게 대출 승계가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 전세를 껴가지고 그렇군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는 방법밖에 이제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부담부 증여는 전세를 낀 다음에 그러니까 네. 전세를 최대한 많이 설정해 세팅해 놓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자녀한테 주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인데 네. 보증금이 만약 7억이다. 네. 그러면 7억은 떠안졌으니까 3억에 3억.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여세가 적죠. 네. 대신에 이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채무 7억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또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 예. 입장에서는 또 피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뭐 고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네. 이렇게 다주택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는 이제 적용받을 수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중과 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그래도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과가 되면은 네. 아까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중과 그 세율이 적용되면은 부담부 증여 실익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중과 유예 제도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라는 거고 만약 요거를 증여가 아닌 싸게 매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져요. 요건 공짜로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양도인데 네. 양도를 할 때 보면은 저가 양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가 양도 좀 싸게 판다는 거죠. 맞아요. 10억짜리인데 네. 7억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3억하고 네. 시가의 30%둘 중에 작은 금액 작은 거. 한도 내에서 싸게 팝니다. 그렇군요. 그럼 10억짜리를 7억에 이렇게 줘요. 네. 그러면 7억에 받은 사람은 3억 이익을 받네요. 그렇죠. 그럼 네. 증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까 그 3억하고 시가의 30%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싸게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때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거예요. 네. 근데 7억 주고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될 거는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이때는 시가인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가 양도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 그렇군요.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는 거. 네. 왜 그러면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가대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과세도 낼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시뮬레이션 해봐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거의 이제 돌려보면은 부담부 증여하고 저가 양도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자녀의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부담부 증여가 낫겠죠. 왜 그러면 그렇죠. 저가 양도면은 돈을 일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10억짜리 7억에 이렇게 판다 하면 7억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전세가 있다고 하면은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그 갭만 주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줘야 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좋다 할지라도 아들이 또 딸이 그 정도 돈이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담 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가 양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제후수님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국적은 한국이고 해외 이주자라서 외국에 살고 있는데 90년에 지어서 그 당시 2년은 안 살고 2년을 채우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이번에 주택을 매도하는데 양도세가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 매수자가 중간에 은행 대출 문제로 멸실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해서 만약 멸실해서 나대지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더 나오게 될지 별 차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할 땐 주택으로 됐는데 매수인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걸 멸실하고 나대지로 받으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적은 한국이고 해외 이주자라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았는데 우리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국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삶의 터전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좀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라고 이렇게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거주자, 거주자를 구분하냐면 우리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오래전에 취득한 거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비거주자는 2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래요?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국내에 안 살고 있는데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90년도에 지었고 2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2억 4천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은행 대출 문제로 아마 매수자의 은행 대출 문제겠죠. 주택을 멸실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세금 차이가 없습니까? 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잔금 치르기 전에 이거를 멸실한다라고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90년도에 취득했으면 벌써 15년 맥시멈으로 찼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일 현재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고 건물분하고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을 멸실한 이후에 계약을 쓴다고 하면은 이분은 토지를 양도한 거겠네요. 그렇게 되면 조금 불이익에 갈 수 있는 게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멸실됐으니까 그때는 조금 불이익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 전에 멸실하면 상관없고 주택을 멸실한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불이익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주택이 아닌 대지 상태에서 취득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할 때 맞아요. 이거 몇 실에 주세요라는 경우들이 많이 많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잔금 때만 월세하면 되니까 취득 당시,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반드시 매도인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이디가 MH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실거주 조정 지역에 10년 이상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2012년에 취득, 한 채 비과세 면세를 받고 주거용으로 임대 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5년이 지나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런 분들도 요즘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거주한 주택이 있고 실거주를 뭐 10년 이상 했으니까 네. 그리고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나 봐요. 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오래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동 말소가 된 거죠. 됐어요. 네. 그러면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임대주택은 아니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네. 비과세 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본인이 거주했던 거 양도할 때 얘는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네. 2년 거주한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동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자동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거주주택을 5년 안에 양도를 하면은 거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을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동 말소 된 시점이 아마 말소일로부터 지금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 자동 말소 제도가 시행된 게 2020년 8월 18일부터 그렇죠. 시행됐기 때문에 네. 아마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실거주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임대주택이 네. 뭐 가액 요건이라든지 뭐 증액 제한 요건이라든지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내용을 갖고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더 받고 네.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5년 이제 자동 말소된 것도 5년까지는 이제 인정을 이제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디가 EIGHTMAM. 네.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뜸뜸 읽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경기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1주택, 또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서울에 1개, 경기도에 2개 있습니다. 자, 서울의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단기 4년을 하셨나 봐요. 기간 만료로 말소됐고 자동 말소됐나 봐요. 경기도 오피 2개는 2023년에 임대사업자 만료됩니다.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로 이사 예정인데 세금에 유리하게 파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네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주한 주택이 있고 네. 나머지 오피스텔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2개, 그러니까 네. 총 3개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그렇군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이 예전에 단기로 등록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 말소가 됐고 네. 2개는 이제 2023년 내년도에 이제 자동 그러게요. 말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5년 안에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새 채가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그러게요. 왜냐면 자동 말소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가장 앞선 거? 맞아요. 가장 앞선 자동 말소일로부터 그렇군요. 5년 안에 팔아야 거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분도 똑같아요. 비과세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갖고 일단 전반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꼭 세무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배연금 세무사님하고 이전에 올리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잘못 계산하면 몇 천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득하기 전에 또 팔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꼭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